모트렉스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2022년도를 예측해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느리므로 1.5 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도 살짝 좀 기억해 주시면은 가치를 느끼실 때 또한 부탁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4월 29일 현재 액면가액을 500원으로 병합을 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2021년 말 장부가격은 액면가격이 100원인데요. 이거를 500원으로 병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다시 거래 중지됐다가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4월 29일 현재 시가로 나와 있는 거는 31,350원으로서요. 2020년도 말보다는 1,400원이 하락한 금액인데 이게 장부 가격 대비 924%나 됩니다. 이 자동차 업종에서 이렇게 높은 그 주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아마 그 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 이영환 씨가 29.02%, 송은희 씨가 10.1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2,89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3.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꾸로 9.8%가 감소했습니다.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무려 104%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률은 48%로서요. 무려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판매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거꾸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일단 추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비용은 87.5%나 크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5로서 전년도 1.06보다 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9년에 0.81이면은 영업 손실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매년 갱신을 영업이익으로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87억 원으로서 378%나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약 6억 원이 더 많은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6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신 원재료가 117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0억 원이 재고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의 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스카이어 홀딩스는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비용으로 크게 디커플링을 해서 산출해서 스루풋 손익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9.4%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87.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중 인건비가 23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25.7%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매년 크게는 아니네요. 2020년에 좀 줄었다가 2021년에 다시 6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2019년부터 쭉 상승을 해왔는데 2021년도는 2%가 임금이 상승된 거로 산출이 됩니다. 2020년은 4.5%가 인상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TOE 생산성을 여기다가 삽입을 했는데 인건비가 그 근로소득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돌아가는 요소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생산성이 0.09니까 그냥 9% 상승했다고 보면은 이 인건비 인상은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생산성이 향상된 것보다 인건비 상승률은 좀 야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4.5% 인상해 준 건 매우 많이 인상해 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27%라 생산성을 향상시켰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인상을 해줬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평균 임금 수준이 대기업도 아니고 소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는데 중하위권 정도로 되겠습니다. 이 정도 좀 좋아졌으면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종전에 분석을 했는데 한 7천만 원 선 정도로 해도 괜찮은 기업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생각해 봅니다. 지급 수수료가 83억 원이 집행이 돼서 30.6%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공비인데요. 가공비가 85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도 16.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원재료 비율이 가격이 크게 인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 분석을 추론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런데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이 가공 비율의 변동폭이 너무 좀 심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건 제조업이라는 게 가공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그 변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은 생산 공정이 일정하고 뭐 특별한 어떤 새로운 무슨 그런 공정이 들어왔든가 그런 특별 원인 없이는 이렇게 그 가공 비율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일단 의구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분석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크기가 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클 리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은 스카이어 홀딩스가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모범적인 기업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6억 원이 감소가 된 거죠. 그런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회사가 공시한 금액은 108억 원이 이 재고가 증가한 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성분의 마이너스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재고자산 명세의 재고가 과연 진실된 팩트 있는 재고냐? 그게 재무상태표에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게 뭐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 사업보고서라는 게 공시될 때에는 외부 감사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다음에 공시가 된 거니까 재고자산 금액이라는 게 16원대고 뭐 이 정도 규모다 이거죠. 증감액 수준이. 근데 어떻게 100억 원, 200억 원대의 어떤 그 재고자산의 변동을 표기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이제까지 여러 회사를 분석했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데는 코리아나 화장품 외에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이 꼭 이렇거든요. 저간 그래서 그 차이가 12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전체 재고 자산을 변동 범위로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금액을 가감해 주어도 2021년도는 7억 6,300만 원 차이가 있고 똑같은 산식이기 때문에 2020년과 2019년은 더더욱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도저히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2단계에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맥도 차이가 있는데요.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79억 원, 80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자산이 80억이 증가해야 되는데 100억이 증가했으니까 20억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재고가 어떻게 20억이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거든요. 거꾸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28억의 재고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다. 이렇게뿐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환입 잡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손실액입니다. 환입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추적을 해보면 합병 재고 자산이 2020년도에 있는데 9,8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표도 맞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분식회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회사는 본인들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반증 자료를 충분히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와가지고요. 재고 회전율이 15.7 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했을 때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그러면 앞단계 1에서 3단계까지의 분식회계 개연성과는 또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투명 가정을 했으면은 그 가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재료비가 내려갔을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재료비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TOE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판매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데이터로서 2021년도에는 기업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이 회사 모트렉스는 그러한 데이터에 없이 뭐 다른 내용들을 주절주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업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증가하면은 재고 버퍼율이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증가한 것은 원재료만 크게 증가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됩니다만, 일반적인 추세와는 또 이게 반대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2조 원대로 산출이 돼 가지고요, 155.8%. 이것은 이대로 이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주가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이를 넘어서서 제조업체로서는 1위 넘기가 쉽진 않은데, 충분히 자신의 총 자산 역량을 10번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입 채권 지급 수금 속도는 4.9회전으로서 좀 성과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전년도에는 4.9회전이었는데 자신들의 수금 속도보다도 돈 주는 속도가 더 빨랐는데, 이번에는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도 갑의 입장이 됐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재고 회전율에 비해서는 수금 회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5회전이라고 보면은 6회전을 한다 그래도 2개월에 한 번 수금하는 꼴인데, 한 2.5개월 정도로 수금을 하고 있는 거죠. 협력업체한테도 뭐 그 정도로 돈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회사가 표현하기로는 제품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 추이는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요 원재료인 회로제 및 LCD 가격은 코로나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로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쭉 보면은 원재료가 내려갔으니까 이익이 많이 더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됐는데, 원재료 가격은 또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 올라간 것보다도 판매 가격은 더 반영을 더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100% 전가하고도 이익을 더 플러스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때문에 회사가 투명하게 좀 공시를 하려면 이 판매 가격을 추이를 제대로 공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당사는 SCM 개선 활동, 밸류 엔지니어링 활동 등의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말들은 참 좋은 말들을 많이 쓰죠.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 경영이라고 그러고, 또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제 이름은 저도 들어봤지만은 이 업무를 뭐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관 뭐 가치를 엔지니어링 한다, 뭐 이런 말로 그냥 번역을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개념은 저는 솔직히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SCM 개선 활동을 한다고 하니 말씀을 그쪽 회사한테 얘기를 드린다면, SCM 공급 사실 경영이 중요하다면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저희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공급 사슬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재고 관리 흐름 IMF를 공시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 IMF는 뭐 제가 약어로 만든 겁니다.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또 이 IMF란 것은 다른 용어로 우리가
우리 경제계에 크게 임팩트를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IMF 사태. 그래서 잊지 말자 IMF라는 의미에서도 뭐 자관 제 윗두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재고관리 흐름이라는 게 딴 게 있겠냐. 기초재고에서 들어온 재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출고금액 기재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손실 환입액 및 또 폐기 이런 거 기재해주고 타계정, 예를 들어서 아까 흡수합병을 했다든지 분사했다든지 또는 뭐 재고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넘어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 표기해서 기말재고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 기업의 신뢰도가 있는데, 기말에서 아니, 기초에서 이제 기말을 빼면은 재고가 늘어났으면 마이너스인데, 모트렉스는 플러스로 100억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금액이 나왔느냐 이거죠.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SCN 경영 웃는 허시는데 속된 말로 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가소롭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뭐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쉽진 않은데 데이터를 보면은 말장난들 하고 자빠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모트렉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24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종속 및 관계기업 비율이 36.6%로 증가를 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60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8%, 전년도보다 4%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 요인은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31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투하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본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9억 원이면은 주주가 이거를 추가로 자본을 더 넣었다. 2020년도 자본을 더 넣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최종 FEM 9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현금 버퍼율은 3.1%로요. 전년보다 조금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45.1%로서 상승했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은 1.36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있었는데요. 주로 보면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200억가량 투자를 했고, 유형자산에 26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2022년도를 이제 예측하는 거를 올해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물론 2021년부터 기업 사업보고서 내용에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 뭐 이런 데이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판매 계획 내지는 납품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든 산식인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별도로 계속해서 조금씩 진화를 시켜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뭐 완성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 한호건설이라는 데가 광고를 만들었는데 광고를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경영의 귀재다, 뭐 이런 분으로 한국이 일본식 경영에서 벗어나서 많이들 피터 드러커의 경영 서적들을
국내에서 번역해서 출간하는 붐이 있었죠. 지금은 뭐 타계하셨고 그 다음에 피터 드러거의 경영이 과연 어떻게 맥히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좋은 말들은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필이 꽂혔습니다. 이 미래계획이란 게 미래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옥건설의 그 캐치프레이즈도 멋있게 만들었어요. 시대를 잇고 세대를 잇고 미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카피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옥건설은 아직 상장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금감독원에 아직 공시를 할 만한 수준의 어떤 의무 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보고서도 검색이 되질 않고 그런 기업인데 강남구 테헤란로에 무슨 빌딩에 있는 건설 회사 모양인데요. 그 주인이 누군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 개념으로 2022년도를 계획해 본다면 이익을 한 100%더 늘려보자.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2021년도 그 증가한 수치대로 또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매출원가만 나오면은 이제 판매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의 그 방식이 있는 거죠. 그 생산재료비가 한 15% 오르고 가공비가 25% 오르고 이것도 실적으로 그만큼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요걸 두 개를 더하면은 총 제조 비용이 나오는데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를 줄였었는데 그 167억에서 150억으로 줄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너무 줄인 거 아니냐? 5% 정도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면은 3,723억 그 판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단품이라고 가정을 해서 견적서를 이렇게 그 써내면 구매업체, 완성차 업체에서 견적서를 참 이렇게 써내는 게 아니고요.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견적서는 그 이거는 제조 원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견적 가격은 여기 그 견적 프레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생산 재료비 그 요건 실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22년도 하는 것은 인상된 재료비, 가공비, 그 다음에 판관비에도 인상된 거. 그 다음에 예상 우리 목표 이익. 요거 네 가지를 더하면은 견적 가격 37만 3천 원짜리 그 제품을 납품하는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완성차 메이커에서 달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요즘 그 모텍스가 그 잘 나가니까 또 물건도 좀 뭐 부족하고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37만 원의 계약을 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37만 원의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은 33,800원 정도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자. 그래서 생산재료비는 그대로 들더라도 가공비를 5% 낮춘다.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5%라는 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생산을 더해가지고 재고를 좀 늘리면은 매출원가를 28만 7천 원에 내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28만 7천 원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 39,500원 정도, 39,600원의 이익을 낸다. 그러니까 고생하더라도 뭐 크게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한 대로 스루풋 세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TR이라는 게 이제 스르픈율인데요. 실적이 48%입니다. 요걸 한 4% 정도 올려보자. 마진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15.7회전 했는데 17회전을 해보자. 이제 9% 증가하는 거고, 요건 4% 증가하는 거고. 매출 재료비는 똑같이 원가 회계처럼 그 15%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봐지면은 36만 9천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견적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에 익숙한 대로 이쪽은 생산 재료비가 아니고 매출 재료비, 가공비,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프로핏을 넣어서 하면은 36만 원대면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원가 쪽에서 견적을 원래 원가 회계가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세계니까 그래서 37만 원의 계약을 받으면 더더욱 많이 남겠죠. 4만 6천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이후에 우리가 뭘 좀 더 계산해서 돈을 더 벌어볼 수 있겠냐. 그렇게 되면은 제거 회전율만 1회전 더 해보자. 18회전. 그러면은 그 증분 효과가 15% 정도 더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예상 수익이 거꾸로 그 19,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은 가공비하고 그 판매 관리비가 15%씩 그 좀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그 산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매출액이나 매출 재료비는 뭐 5%뿐이 더 이상 상승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해보면은 요 가공비는 반영을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해서 본사 판매 관리비가 똑같이 15% 올라야 되느냐? 현장의 가공비는 재고 회전율을 올렸으니까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고 출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것은 좀 올라갈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만 판매 관리비는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많이 파나 적게 파나 본사 판관비가 그렇게 비례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정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C 플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초 그 25%, 25% 가공비나 그 판관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50%를 그냥 올려보자. 이익은 100% 올리고 그러면 그거를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예상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게 42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너무 이런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시뮬레이션 할 때 요거를 40으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견적 가격에 가까운 그런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운영 비용 계획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목표 이익도 조정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엑셀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그 회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양으로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이상 그 모트렉스를 그 모델로 해서 그 2022년도 판매 계획을 세워봤고요. 모트렉스의 이 결산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매우 불투명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투명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획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게 왜곡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식회계 하면 안 되고 숫자를 거짓말시키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